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격 기용돼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2인자처럼 행동하면서 파격적인 언행을 보여왔죠. 그런데 최근 그가 추진한 대대적인 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대량 해고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내부로 번지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마가 운동의 전통적인 지지층과의 반목도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공개 저격까지 등장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악역을 자처하며 무리한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이슈에서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아르헨티나 연결해서 리브라 밈 코인 사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사건에 밀레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3월 1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양국이 6월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월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이 겹치는 달이어서 양국 정상 생일회담의 의미도 있다고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관세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던 영국 외교관 2명에 대해서 스파이 혐의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주 러시아 영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의 남편과 2등 서기관이 영국 대사관의 은폐를 받으며 러시아 안보에 해를 끼치는 정보 관련 업무와 체제 전복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들 외교관에 대해서 자격 취소를 결정했으며 2주 안에 러시아를 떠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영국은 근거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HSBC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추고 유럽 주식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 JP모건, HSBC, 비스의 리서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HSBC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후로 미국 주식의 등급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미국의 S&P 500은 관세로 기업 이익이 타격을 받고 미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 때문에 폭락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15% 넘게 빠졌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부흥청이 지난달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7,615명이 여전히 피난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재난 당시에는 살아남았지만 이후 관련 질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3,808명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가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하기도 공언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멕시코 남부에서 버스 사고로 탑승자가 최소 11명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아사카 내무부 장관은 국가재생운동당원이 멕시코시티 행사 이후 버스를 타고 돌아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9일날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는 클라우디아 슈인범 정부 주관으로 미국 관세부가 위해 결정을 공유하고 내부 결석을 다진 취지의 군중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동물적 반응, 현실과 실제의 차이, 과도기의 공통점은? 네. 뭘까요? 네.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다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미 백악관이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해서 이건 시장의 동물적인 반응이다. 현실과 실제 차이가 있다. 지금 과도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백악관은 미국 주식시장의 동물적인 반응과 업계로부터 실제로 파악한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 증시 폭락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정책에 있어서는 업계로부터 파악한 것이 확실히 그러니까 동물적인 반응에 비해서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거다. 그래서 실제 업계는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정책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 미국 경제에 큰 혜택을 가져올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멀리 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만 좀 참아라 이런 게 되는 건데요. 예. 백악관 부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산업계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공약의 관세, 규제 완화와 또 미국의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러 개의 일자를 창출하게 될 것이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리더들도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 경제가 극도로 화랑세를 보일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1분기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긍정적인 범주로 진입을 하는 것이고 2분기에는 감사 영향 속에서 경기가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3월 달이거든요. 1분기가 다 끝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기 지금 시간이 너무 적게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않았는데, 네. 긍정적인 범주라고 보기에는 좀 시장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가 다우존스 330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2% 넘게 빠졌고요. 네.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해서 마이너스 2.7% 그리고 나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빠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요. 네. 또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 확률을 종전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표는 정말 좋지 않은데요. 네. 그런데 백악관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에 제기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무덤덤한 태도를 보인 것도 역시 증시 하락세에 이렇게 좀 불을 지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그랬더니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도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네, 멀리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죠.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요. 네. 예. 물가는 오르고 증시는 빠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키워드 생일 정상회담이요. 네. 오는 6월 달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에서 회담이 성사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생일이 모두 6월 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생이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1953년 6월 15일생입니다. 하루 차이네요. 네. 와.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뭐 찾아보셨어요? 우리는 이제 띠별로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서양에서는 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찾아봤더니 예. 쌍둥이 별자리였습니다. 쌍둥이 자리.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일단 호기심이 많고요. 약간 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는 이중성.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모습이 계속 바뀌는 네. 정책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 두 사람 약간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끼워 맞춰 보자면 그래서 약간 네. 비슷한 성향의 두 사람이 6월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저희가 뭐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끼워 맞춰 보면 두 사람이 약간 성향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얘기가 그러네요. 성향은 뭐 하루 그쵸. 차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가 잘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너무 비슷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과연 회담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중국 쪽은 베이징에서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가서 회담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부탁하러 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시 주석이 중국 방문하면은 미국 관세 공격에 대해서 중국이 좀 우리 좀 잘해보자, 좀 압박 좀 풀어줘 이런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중국 측이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10% 그래서 20% 추가 관세가 붙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맞대응해서 미국 농축산물에 대해서 10에서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은 두 정상이 관세에 비롯해서 통상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대만, 북한 문제 그리고 지역 안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이렇게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기 전날에 시 주석과 금명간 통화하겠다라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남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낮췄는데 양측이 어쨌든 6월 달을 목표로 해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치는 사람 따로, 내는 사람 따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데 세금은 무려 1,800만 달러로 260억 원이 들어갔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팜비치에 있는 인트라코스탈 워터웨이 건너편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워터스 팜비치에서 골프를 친다고 하는데요. 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결의 백악관 뭐 이렇게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웨스트 팜비치는 팜비치 국제공항에 인접한 트럼프 소유의 프라이빗 골프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클럽을 10번째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 바로 동쪽에 있는 트럼프 도랄에서도 골프를 3번 쳤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인 신분대는 뭐 자기 전세기 타고 가면 되긴 하는데 일단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가 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네. 워싱턴에서 플로리다까지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억 5,150만 달러 일기 행정부 때 그 정도 돈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2,200억 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취임한 지 지금 석 달째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중에 10번 쳤는데 이미 220억, 260억 정도 썼다고 하니까 다 세금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일단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행원 그리고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군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수송기까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상에서는 말하라고 해서 골프클럽 이동하려면 팜비치 섬에서 다시 본토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경찰 보트가 서로 순찰하고 해안 경비대 선박이 주변을 감시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비용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치는 사람 따로 세금으로 돈 내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대통령님은 네. 좀 이런 것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 하셔야 되겠죠. 되는 하는 건 좋은데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러네요. 거죠. 예, 다 맞습니다. 세금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그렇죠? 두 네. 손을 마주쳐야 되는 거니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협의를 모색하던 유럽연합이 이제 맞대응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무역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에 따른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모색하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한 손만으로 박수를 칠 수 없었지 미국 정부가 대화보다는 결국 관세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거기에 맞춰서 한수를 더 내미겠다. 결국 맞대응으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미국이 자신들 이익을 추구하듯이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면서 네. 유럽연합은 언제든지 유럽연합의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관세로부터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건데 약 2주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도 관세 인하 의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네. 그 이후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2일부터 사전 예고한 대로 모든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요. 또 다음 달에는 상호 관세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건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관세로 유럽연합이 대응했었고요. 임기 내내 미국과 유럽이 갈등을 빚었는데 그게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캐나다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트리도 총리 이제 후임으로 자유당의 대표로 선출된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역시 캐나다에 부당한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고 있다면서 절대로 트럼프 정부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결국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리도 총리도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캐나다는 싸워야 할 때 팔꿈치를 올리고 우리 싸울 때 손에 탁 걷어붙이지 않을 것처럼 캐나다도 네. 손에 걷어붙이고 네. 무역 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잉글랜드에서 중앙 총재를 지냈던 카니 대표는 정치 경험 없습니다만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캐나다를 좀 뭔가 잘 이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각국이 이렇게 맞대응으로 나섰지만 네. 일본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맞아요. 미국을 직접 찾아가서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 같다고요? 네, 일본 국내 분위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좀 약간 조용조용하게 이 문제를 넘기자.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런 네, 분위기를 네.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이 이제 관세 대상 제외를 좀 해달라라고 미국에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본 언론들은 무토 경제산업상이 10일 날 미국에서 열리는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경우 미국 제품 일본 제품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일본만은 좀 빼달라 이렇게 네.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미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매우 높다 이런 점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관세를 좀 빼달라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무토 경제산업상이 7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 포함해서 양국이 윈윈하는 관계를 모색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어쨌든 설득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막으려고 노력한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는데 작년에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6조 261억 엔 약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전체 수출액의 28% 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에 그 피해를 최소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그렇죠. 반응인 맞습니다. 거에 대응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총선이 있군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매수 의사를 밝힌 덴마크령 그린란드인데요. 네. 그린란드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날 총선이 치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권의 지정학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고 싶어 하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번 선거에서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일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완벽한 독립을 추구할 것인지 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주요 세력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을지 이거에 대해서 주민 의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상원 합동연설에서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한다면 미국이 당신들을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그린란드가 덴마크와 합의해서 주민투표로 독립을 추진할 수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소유에서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 강압도 다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독립을 추구하는 진보 성향의 집권당이 재집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독립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편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네. 같은 수순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정당인 이누이트 아타카티 이 정당이 이제 재집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린란드 주민 중에서 85%가 미국 편입에 반대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네. 독립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되는 그렇군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린란드가 독립하면은 덴마크로부터 매년 받는 5억 달러 지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미국이 덥석 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 또 풍부한 천장을 탐내는 미국이 하지만 좀 보다 솔깃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린란드 주민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실험실에서 식탁까지. 네, 영국의 식품기준청이 실험실에서 배양한 고기, 유제품, 설탕 등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좀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2년 안에 두 종류 실험실에서 배양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실험실에서 만든 그런 식품이 식탁에 올라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실험실에서 세포를 키워서 이제 이걸 식품으로 만든다는 건데 네. 영국이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도 분야를 달리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관련 업계가 이게 정부의 승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제약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정부가 이걸 좀 간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세포 배양육 판매를 허용했고요. 미국도 판매를 허용하긴 합니다만 네. 주마다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이 지난달 국내 처음으로 실험실 배양육으로 만든 게 사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실험실 배양식품이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더 좋다라는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전자 변형 생물운동 반대 단체에서는 이게 실험실에서 만든 식품은 결국 궁극적으로 고도의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굳이 지금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네.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이유만으로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라 말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연식품인데 굳이 실험실에서 만든 것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냐. 하느냐. 그런데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가축을 키우는데 워낙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서 배양육을 먹는 게 어떨까라는 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네. 될 문제네요. 근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배양육 만드는데 좀 원가가 높다고요.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네. 비싸기 때문에 과연 그 가격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거부감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미더보이스의 플라워 함께 듣겠습니다. Now we're living in wonderful world. Many choices and factors around, and we all have a right to gather freedom so real for free. There are sorrow and gloom in the world, still escaping the blooming for us, and we all have a chance. The flower for eac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늘 13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심호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심호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결정에 직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심호정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 판단에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을 저지른 누구나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직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홍보했던 이 리브라 밈코인 사건 내용을 이전에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2월 중순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리브라 코인을 홍보했습니다. 네. 이 코인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지원하는 비발라 리베르타스라는 프로젝트의 일부라고도 했고요. 수익금은 아르헨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되었던 코인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홍보 문구에 힘입어 리브라는 바로 급등했고요. 하지만 곧바로 엄청난 매동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97%나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대통령은 해당 코인에 대해 잘 몰랐다며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이번 건을 대통령의 크립토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건이 코인 업계의 전형적인 사기인 러그풀, 즉 코인 프로젝트 담당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후 갑자기 튀어버리는 사기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밀레이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 건에 대해 야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이 사건은 에두아르도 타이아노 검사가 맡아서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더 놀라워하는 부분은요. 네. 리브라 코인 스캔들 이후 밀레이 대통령은 언론들과 관련 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말을 많이 아끼는 느낌을 주었는데요. 한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리브라 코인 홍보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받았다라고 답했고요. 네.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극우 자유경제주의자라고 하지만요. 한 나라를 엄중하게 책임지는 대통령이 사기 가능성이 농후한 코인을 돈을 받고 홍보했다는 점.
또 그 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한 점 등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은 크립토 게이트입니다. 그러네요. 또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경제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년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는요, 네.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에 집계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는요, 약 4,049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 공식 집계된 노숙자 숫자에 비해 5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정부 조사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노숙자 수치는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밀레이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 현지 유력 일간지인 라 나시온지와의 인터뷰에서요. 대통령은 월별로 빈곤율이 2024년 1월에 57%였고 2025년 2월에는 36%로 떨어졌다고 밝히면서요. 네. 이는 인구의 21%를 빈곤에서 구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네. 우리는 약 1,000만 명의 아르헨티나 국민을 빈곤에서 구해냈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노숙자 수는 최근 2년간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노숙자 중에는 어린이와 노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성별 대비로는 약 70% 이상이 남자라고 하고요. 이들이 머무는 장소도 조사되어졌는데요. 대다수인 71%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ATM기 입구 혹은 고속도로 아래 또는 지하철 입구 등에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긴축 경제 정책으로 많은 인프라 공공사업이 중단되고 또한 극빈층에 제공되던 지원금들도 축소되면서 실직자들도 늘고 또 극빈층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한편으로 아르헨티나 이 바이아블랑카 주에서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주 심각했다고요. 네, 지난 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곳인 바이아블랑카 주는요. 극심한 폭우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침수되면서 16명의 사망자를 내고 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폭우는 계절상 여름인 아르헨티나에 지난주 내내 체감온도 4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면서요. 덥고 습한 기온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바이아블랑카에서는요. 하루 강우량이 최고 290mm에 이르는 비가 왔습니다. 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강과 하천이 범람해 온 도시를 덮었고요. 급류에 실종된 이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뉴스나 SNS를 통해 보여진 침수 지역의 상황은 더 참담했는데요. 네. 거리는 온통 범람한 하천으로 뒤덮여서 자동차도 침수되었고요. 집과 상가도 약 3분의 2 이상이 침수됐습니다. 특히나 가장 피해가 컸던 곳들은 병원이나 노약자들의 보호시설 등이었기도 합니다. 네. 물론 학교들도 침수되었기에 현재 그 지역의 학교는 휴교 상태입니다. 그간 바이아블랑카 지역의 침수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었기에 폭우나 침수 대비 인프라 구축도 없었고요. 그렇군요. 홍수에 대비한 재난 대비 매뉴얼도 없었기에 이번 자연재해에 지역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사흘간 희생자들을 위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요. 또 100억 페소, 하나로는 약 136억 원을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최초에서 오늘은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이죠.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대적인 정부 기구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료들과도 충돌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논쟁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머스크는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하고서 열심히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치어리더 뭐 이런 평가까지 받았고 네.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트럼프는 사실 선거 운동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 뒤 트럼프는 머스크가 정부를 혁신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고 실제로 취임 이후에 정부 효율부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네. 그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스크가 각종 정부 기구를 축소, 해체, 폐지 그리고 대대적인 공무원 해고를 단행해 왔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머스크 자신도 논란이 되는 언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또 그렇죠. 네. 마찰이 있었습니다. 6일 날 내각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머스크가 참여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당신은 아무도 해고하지 않았다. TV에서는 잘하더라라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티격태격하는 걸 트럼프가 지켜보고서 회의가 끝난 뒤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부처별 인력 감축은 각 부처가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머스크보다는 루비오 편을 들어준 거죠. 네. 9일에는 또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이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링크란 위성 인터넷이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라서 기존 통신망이 파괴됐으니까 머스크가 운영하는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끌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크 폴란드 외교장관이 그 돈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스타링크 사용료 그거 폴란드가 5천만 달러나 내주고 있다. 근데 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 공급처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또 뭐 조용히 해라. 너 애송이밖에 안 된다. 네가 주는 돈은 뭐 세 발의 피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논란이 커지니까 어쨌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대 스타링크 단말기 끄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로 대충 마무리됐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국내에서 지금 자충우돌 치고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이제 대대적인 정부 기구 그 구조 조정이 또 반발을 결국 이제 핵심은 그거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출범한 정부 효율부는 대통령의 임의적인 자문 기구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연방 정부 기구에 대해서 최대한의 감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원조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쇄해서 국무부에 합쳐버려서 9천 명 직원 중 약 100명만을 남겼고요. 또 중남미 원조 기구인 미주재단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직원을 상징적으로 한 명만 남기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인력의 절반인 4만 5천 명, 보건부에서는 8만 명,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지급하는 소셜 시큐리티청에서는 약 4천 명을 삭감하겠다.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부 누리집을 보면 10일 현재까지 자기가 추진하는 이런 구조조정과 해고로 약 1,050억 달러가 절약이 됐다. 그래서 납세자 한 명당 652달러가 세이브됐다. 절약됐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대대적으로 기구를 폐쇄하고 공무원을 해고하면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해고된 공무원은 물론이고 해당 부처들도 이렇게 하면 우리 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말했지만은 정부 효율부는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기관에 불과한데 이들이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는 것이 논란이 생기고 법적인 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싱턴 DC 그 통신원 연결했을 때도 거기 연방 정부 일하는 공무원들 많으시잖아요. 뭐 가족들도 계시고. 그렇죠.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다.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어쨌든 대규모 구조조정 왜 하는 건가요?
머스크가 지난 26일 내각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로서 지속되기가 힘들다. 현재 2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있다. 그래서 그 이자로만 1년에 1조 달러를 내고 있다. 네. 이렇게 지속되면 나라가 사실상 파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유가 결국 나라의 부채 때문에 기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말대로 미국 부채가 심각합니다. 지난 24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네. 1조 8천억 달러 예산 적자를 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인 1,38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적자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약 6.4%에 해당합니다. 문제네요. 네, 미국은 5년 연속 1조 달러가 넘는 예산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연방이 갖고 있는 부채만 거의 100%.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3년에는 96%였고 2024년에는 98%로 연방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의 2024년 국내 총생산은 29조 1,670억 달러인데 이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 국가의 총부채를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네. 2월 28일 현재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약 36조 2,2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GDP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만 올해 2025년도 회계연도에 약 9,52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2035년에는 1조 8천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만. 그러니까 네. 현재 하루에 약 2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8천억 달러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구조조정에 나서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물리는 배경이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네. 이게 정부 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부 효율부는 자문기구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머스크에게 이런 일을 맡긴 건지. 일단 내부 인사보다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 내부 사정 고려하고 칼질을 잘할 거라 뭐 생각한 것도 있겠고. 너무 잘 알면 또. 그렇지. 예. 인정사정 보니까. 또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머스크를 내세워서 정부 효율화를 대중에게 선전하겠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그런데 머스크가 어차피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걸 섰든 맡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 효율화를 명분으로 각 부처의 중요 데이터를 받아내서 네. 자신이 개발하는 인공지능에 활용해서 그 인공지능으로 정부 인력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더 큰 그림을 그린 그렇죠. 거군요.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는 국세청 등 중요 자료를 내놔라 못 주겠다 이거 계속 실랑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도 줘도 된다 안 돼도 된다 이러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다 지금도. 그리고 전쟁 중인 가제에 왜 콘돔을 5천만 달러 지납 보내느냐. 그렇게 이렇게 기존의 정부 부처의 부정부패 비효율이 있으니까 내가 그 데이터를 좀 보고서 내가 혁신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갖고 싶군요. 네. 지금. 예. 근데 지금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에요? 과장된 주장이거나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비용 부족으로 고치지 못한 컴퓨터 코딩의 에러로 발생한 걸 갖고서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머스크는 이런 주장도 했어요. 기존 1,125개 계약 중 417개를 자신이 취소해서 예산을 절약했다 말했는데 취소된 계약의 대부분 이미 돈을 지출한 계약들입니다. 네. 그리고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에 5천만 달러어치 콘돔을 보낸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가자에 의료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위한 지원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국 부채 때문이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줄일 수는 있나요, 부채를? 머스크가 내각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7조 달러 예산인데 자신이 하는 대로 하면 15%인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매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거 하는 걸로 봐서는 미국의 부채를 줄일 가능성이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스크가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은 삭감될 비용은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뭐 한두 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워낙 큰 액수들이니까요.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가 2024년에 지출한 7조 달러 중에 60%가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경직성 비용입니다. 즉 연금인 소셜 시큐리티, 의료보험,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 그렇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그리고 퇴직군인 연금, 실업보험수당, 빈민층을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들이 예산의 60%입니다. 이거 줄이면은 큰일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13%가 아까 말한 그 이자 지출입니다. 이자 지출, 부채에 대한 이것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14%만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줄이거나 뭐 어떻게 바꾸거나 해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것도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줄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에 달하는 그런 소셜 시큐리티 경직성 비용 이런 구조를 손대지 않고서는 미국 부채가 줄일 가능성이 좀 드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자기는 소셜 시큐리티 등 중하류층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오히려 약속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층인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지지층 대부분이 중하류층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줄였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감세를 또 트럼프가 추진한다고. 감세도 약속이죠. 부자들에게. 트럼프 2017년 일기 집권 때 대대적인 감세를 했습니다. 이제 시한이 올해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공화당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연장을 넘어서 아예 영구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세안이 유지가 되면 향후 10년 동안 약 4조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5조 5천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와 머스크가 국가 부채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떠날 때가 되면 더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머스크도 사실은 자기가 하는 거 암만 해봤자 양동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월 28일 조 로건의 팟캐스트,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소셜 시큐리티는 모든 세대 시를 통틀어서 최대의 폰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폰지 있잖아요. 왜 그 피라미드 사기 그 계속 한 사람 내는 돈으로 계속 딴 사람 지불하는. 근데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미국 시민들이 받는 노후연금을 폰지 사기라고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를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이 때문에 미국 백인 중하류층들의 주축인 마가 운동의 대변인 스티브 배넌 트럼프 일기 집권 때 백악관에서 전략 수석을 했었죠. 이 사람이 워룸이라고 하는 자기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머스크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생적인 불법 이민자. 남아공에서 온 인종주의자, 악랄한 인물 이렇게 당연히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게 얘기하네요. 스티브 배넌은 앞서도 말했지만 이 백인 중하류층의 파퓰리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머스크는 트럼프 시행 내 빅테크 거부를 대표하는 사람 서로의 계급적 계층 이해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지금 싸움이 막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대중들은 머스크가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고 밉상짓을 하니까는 싫어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 시설에서 폭력 파괴 행위가 이미 12건 발생했고 포틀랜드에서는 총격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 하나는 곤란하게 된 거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어저께 15%나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대선 이후에 직전 250달러에서 12월 17일까지 475달러까지 올랐다. 그때부터 계속 추락을 하면서 지금은 대선 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부채 삭감 어쨌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요. 전 다른 대안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보수 정당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국방비 삭감까지 꺼내 들었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5년 동안 국방 예산을 매년 8%씩 줄여라. 그래서 현재 국방 예산이 8,500억 달러인데 8%면 680억 달러 정도.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줄여 나가면 5년 뒤에 미국 국방 예산은 현재보다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미국과 트럼프가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반발도 거셀 거고. 그렇죠. 또 트럼프는 앱소 자기 강력한 국방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헤지펀드 거물인 레이 달리오가 최근 한 회견에서 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구체적인 방안을 내지 못한다면 가능성을 내지 못한다. 3년에 미국이 심각한 부채기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재정적자나 국가 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970년대 초반부터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건재한 이유는 미국이 패권 국가고 달러를 발행하고 네. 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믿어주고 그래서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고 그래서 미국이 그 부채를 갖다가 계속 돌려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는 미국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국방도 책임 안 지겠다 그러고는 다른 나라들이 그럼 우리가 왜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되고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트럼프에서 미국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게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신뢰를 미국이 잃게 되면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머스크가 바로 이제 그런 트럼프 정부의 그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돈은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계급적이에는 사실은 엉뚱한데 빅테크 거부들한테 있고 네. 지지층과는 갈등이 생기고 국제적으로 머스크가 온갖 말싸움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머스크가 어쩌면 트럼프 진영이 처해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해 있는 모순과 곤란함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막 질풍노도 좌충우돌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 방안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지금 보이네요. 지금 앞서도 말한 대로 머스크가 말한 대로 기껏 해봐 소셜 시큐리티 요기나 하고 있으면 대중들의 신뢰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의 타국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그렇죠. 거.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네, 글로벌 이슈. 자, 오늘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